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이 손상될 때 많은 변화가 생기죠. 한 번 망가진 콩팥은 이전으로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수치로 이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혈압, 혈당, 금연, 금주, 또 식습관까지 콩팥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이 강조됩니다. 콩팥 기능 이상을 알리는 신호와 예방,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을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다비치의 파리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콩팥 건강에 있어서도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강조됩니다. 한 번 손상된 콩팥은 이전 상태로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죠.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콩팥 건강의 위험,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 위에도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과 네.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D의 활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전신 건강의 위험을 높인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아질 수도 있어서 전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콩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지 않나요? 일단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콩팥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하는데요.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확인을 하고 네. 소변 검사에서는 혈류나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검사 결과로 나오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을 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요? 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고 네. 대부분 콩팥을 통해 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 속에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고 네. 콩팥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확인을 하는데 네.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결국 콩팥 기능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제 콩팥을 통해서 노폐물을 얼마나 걸러내는지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정상 네네. 범위로 볼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레아티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기 때문에 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것은 콩팥을 통해서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사구체 여과율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사구체라는 것은 모세혈관 덩어리인데요. 네.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하나하나의 조직이고 일종의 필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구체가 150만 개 정도 모이면 네. 하나의 콩팥이 되는 거고 혈액 검사에서 측정된 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지고 네. 계산식에 넣으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네. 이게 바로 콩팥의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즉 이제 콩팥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저희 신장내과 전문의 들은 진료실에서는 환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콩팥 점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단계에 따라서 초기 콩팥병에서부터 말기 신부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 수치를 기준으로 저희가 만성 콩팥병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고 있고 1단계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이고 5단계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상태를 뜻합니다. 네.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식습관 조절로도 관리가 가능한 게 몇 단계인 건가요? 네, 사실 이제 1, 2단계는 비교적 만성 콩팥병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뭐 저염 식이를 한다든지 수분 섭취를 적절히 한다든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약간 땀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포함해서 정기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생활 습관으로 관리가 충분하신데요. 하지만 아무리 초기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하거나 방심하면 만성 콩팥병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고요. 혈압과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만성 콩팥병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당뇨와 고혈압이 원인 질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혈압과 혈당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콩팥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생활 수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 관리에서 저염식 말씀 주셨는데요. 싱겁게 먹는 게 강조가 되는 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또는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 자체가 콩팥에도 굉장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는 것이 콩팥 건강 수치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소염 진통제라든지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약물이 주는 콩팥 손상의 위험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약물들이 콩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은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약 중에 무슨 펜 또는 무슨 낙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약물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소염 진통제에 해당하고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콩팥 혈류를 감소시켜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복용은 주의가 필요하겠고 만약 이미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소염 진통제 복용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적정 체중, 또 금연, 금주도 빠지지 않던데요. 네, 맞습니다. 금연, 금주, 적정 체중 유지는 콩팥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전신 건강을 지키는 건강 수칙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콩팥 건강 수칙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금연, 금주, 적정 체중은 무엇보다 이걸 잘 지키시면 혈관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요. 콩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구체가 결국은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야 콩팥 자체가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금연, 금주, 적정 체중 유지를 하면 더불어서 당뇨, 고혈압 예방 그리고 당뇨 고혈압의 치료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생활 수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당뇨, 고혈압 지적을 하셨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콩팥병까지 이런 만성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것처럼 저염 식사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콩팥 병의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것과 같은 생활 수칙들을 지키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지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건강보조식품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 건강보조식품이나 또는 아직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콩팥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콩팥 질환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신경 쓰이는 게 사구체 신염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네, 사구체 신염은 앞서 말씀드린 콩팥의 노폐물 제거 역할을 하는 사구체라는 조직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구체 신염은 특징적으로 소변 검사했을 때 혈뇨나 단백뇨가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서 콩팥이 손상되는 질환이 사구체 신염이라는 건데요. 사구체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 약물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루푸스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 질환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사구체의 변화가 생겨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보이는 질환을 다 합쳐서 우리가 사구체 신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소변 검사에서 이제 혈뇨와 단백뇨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몸이 붓거나 혈뇨가 생기는 게 증상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구체 신염은 이제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가 대표적인 검사 소견이고요.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백뇨, 혈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종이 생기고 몸이 붓고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 무증상으로 우연히 건강 검진을 하시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백뇨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혈액 속에 알부민 이라는 것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요. 주로는 눈꺼풀이 붓거나 아침 자고 일어났을 때 정강이 앞쪽 피부가 붓는 증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이 사구체 신염을 방치하면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원인에 따라서 사구체 신염의 경과는 다 다른데 사실 이 사구체 신염 자체가 그냥 만성 콩팥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어떤 별도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당뇨, 고혈압, 그 밖에 이 사구체 신염, 다낭성 신증, 유전 신질환 등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긴 이 콩팥 장기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도 궁금합니다. 사구체 신염에 대한 치료는 약물이 다양한가요? 네, 사구체 신염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약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주로는 스테로이드나 또는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생물학적 치료 제제 등을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면역 억제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어 자체에서 이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체내의 면역을 조금 억지로 억제해주는 약제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도 면역 억제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는 이게 이제 면역을 계속 억제시키다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증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제를 조금 이제 그 사구체 신염에 좀 더 적합하게 범위를 줄여서 개발해낸 약이 생물학적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나 그런 생물학적 제제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환자의 정확한 진단명에 따라서 약제의 종류가 달라지겠고요. 그다음에 연령이나 또는 당뇨,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 그 약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종의 환자 개별 맞춤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음식도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칼륨이 많은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바나나, 오렌지 이런 과일도 안 드시던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에요.
콩팥을 건강하게 하려면 칼륨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셔서 실제 진료실에서도 저는 칼륨 안 먹으려고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환자가 칼륨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오히려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칼륨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나트륨이 체내에 축적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성 콩팥병 4단계 이상일 때 체내에 칼륨이 축적되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4단계 이상인 환자에서 저희가 칼륨 제한 시기를 교육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 또 이 4단계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중에 칼륨 수치를 확인을 하고 칼륨 수치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칼륨 제한 시기를 합니다. 오히려 만성콩팥병 1, 2단계 초기 환자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음식들이 있기는 한 거죠? 네, 그쵸. 이제 뭐든지, 과하면 안 되니까요. 만성콩팥병 1, 2단계이시더라도, 과일이나 채소를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하면 일시적으로 고칼륨 혈증의 소견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사구체 신염을 비롯해서 콩팥 건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검사를 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 건강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하신 분들은 국가건강검진에 콩팥 건강 항목이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본인이 국가검진 해야 되는 해에 꼭 챙겨서 건강검진 하시면 조기에 콩팥병을 발견하실 수 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 진료를 통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보통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아마 주치의 선생님이 외래 진료실에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체크하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콩팥은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거든요. 5단계 거의 투석에 임박했을 말기 단계에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미리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1차 병원에서도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상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혈액검사, 소변검사는 굉장히 간단한 검사고, 그 항목들도, 그렇게 정밀 검사이거나 어려운 검사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1차 의료기관, 우리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도 충분히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 콩팥 건강 수치와 관련해서 의사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검사의 크레아티닌 수치, 그다음에 사구체 여과율을 질문하셔서 그 값을 들으시면 제일 정확한데 사실 둘 다 용어가 어려워요. 크레아티닌은 영어 용어고 사구체 여과율은 한자에서 유래된 용어다 보니까 여기 일반인분인 분들이 두 개 용어를 이해하시긴 또 암기하고 계시기 어려워서요. 그냥 편하게 1차 의료기관이나 또는 가까운 의원에 내원하셔서 저 콩팥 점수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콩팥 점수가 사구체 여과율 궁금해 하시는 거구나 하시고 혈액 검사 그리고 또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콩팥 점수를 물어보시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콩팥 건강의 위험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2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귀 한쪽이 열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제 체감상 고막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고 아프진 않는데 물속에서 얘기하는 느낌? 하품하면서 얘기하는 느낌으로
한쪽 귀가 그렇게 되는데 밥을 먹거나 조금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후 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은 날은 괜찮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운동을 강도를 높일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제 목소리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들리는 것보다는 말할 때 나의 목소리가 안으로 들리는 느낌? 그게 제일 불편했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순간적인 붓기로 인해서 고막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한 진단은 또 아니었고 그냥 러닝을 하는데 아주 힘든 강도까진 안 하거든요. 적당히 한다고는 전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정말 그분의 말처럼 붓기 때문이라면 운동 끝나고 소금을 먹거나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게 완화되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죽염이나 이런 소금 같은 걸 운동 후에 먹고 있어요. 좀 몸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운동의 강도를 낮추는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염분의 농도를 맞추는 게 좋은 것인지 궁금해요. 네. 사연 주신 분은 이관성 개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관성 개방증, 개방성 이관 같은 의미인가요? 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고요. 네. 정식 표현은 이제 이관 개방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관이 정상보다 지속적으로 열려져 있는 상태를 말을 하게 되고요. 네. 이관이라는 건 원래 필요할 때만 잠깐 열렸다가 닫혀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우선 이관이 어디를 말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관이라는 거는 이제 코 뒤쪽하고 이제 중이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귀 안에 좀 압력을 좀 조절을 하고요. 네. 외부하고 압력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삼키거나 하품할 때 잠깐 열렸다가 이제 다시 닫히는 구조인데 네. 이관성 개방증이라는 거는 이게 닫히지 않고 이제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목소리가 울리거나 네. 물속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증보다는 네.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이 조금 이제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와 귀를 연결시켜주는 이관은 상황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정상인 거네요. 이게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열렸다 닫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이제 뭐 하품할 때 이럴 때 이제 잠깐 열리면서 네. 압력을 좀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도 이제 귀가 불편하지 않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균형이 이제 깨질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너무 잘 닫혀 있지 않으면 이제 개방성 이관이 되고, 네. 근데 반대로 너무 열리지 않으면 귀가 먹먹해지는 이제 폐쇄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닫혀야 할 때 닫히지 않는 상태가 개방성 이관인 건데 이런 일이 왜 생기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관 주변에는 이제 조직하고 이제 점막의 탄력에 의해서 닫히는 이제 구조인데요. 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탈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체중 변화, 피로, 그다음에 운동한 다음처럼 뭔가 우리 몸에서 그 체액의 분포라든지 점막의 상태가 변할 때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점막이 좀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관이 닫히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한 다이어트나 질환으로 살이 급격히 빠진 경우에도 위험이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이제 이관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 감소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관 주변에는 이제 구조를 좀 지지하고 닫히는데 도움을 주는 이제 지방 조직이 있는데 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은 이 지방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관이 닫히지 않고 이제 쉽게 열려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수분 변화 상태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탈수가 되거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또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물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하품하면서 말하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이게
이 대표적인 증상이 자기 목소리가 울려 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할 때 목소리가 귀 안에서 좀 크게 울리거나 그러니까 숨소리까지 들리는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조금 둔하게 들리거나 네. 귀가 좀 열려 있는 듯한 이질적인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변화되는 게 있고 약간의 이질감이 특징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울려서 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고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나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먹먹해지는 느낌을 떠올리면 될까요? 이거가 좀 먹먹함한 거 기존 약간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비행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관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압력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관이 닫힌 상태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관성 개방증 같은 경우는 이 반대로 이관이 열려 있어가지고 네. 소리가 좀 과도하게 전달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느낌은 좀 비슷하게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닫히지 않는 문제하고 열리지 않는 문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한다는 건데 일상의 불편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관성 개방증은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한 다음이라든지 탈수가 됐다든지 피로할 때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상태가 회복이 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통증이 없기 때문에 네. 불편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말할 때나 그러니까 조용한 환경에서 증상이 조금 뚜렷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개방성 이관 진단을 받은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관의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정 시점에서는 완전히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과를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탈수라든지 피로, 그다음에 이제 체중 변화, 운동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먹먹해지는 느낌은 이제 폐쇄성이다라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개방성 이관도 있지만 반대되는 폐쇄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 뭐 폐쇄성 이관은 귀가 막힌 느낌이라든지 뭔가 좀 차 있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청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이제 먹먹함이 이제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주로 뭐 감기라든지 비염, 뭐 부비동염이 있어가지고 그 이관 주변이 이렇게 부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 주신 분이 고생하고 있는 개방성 이관이나 또 폐쇄성 이관의 치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래 고생하시는 걸 보면 확실한 치료제가 없나 싶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확실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좀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러시군요. 네, 이게 딱 단일하게 확실한 치료법이 있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개방성 이관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 좀 수분 상태를 잘 유지하시거나 뭐 점막 상태를 개선하는 보존전 치료가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귀가 좀 안 열리는 폐쇄성 이관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이제 비염이라든지 염증을 치료하는 게 지금 중심적인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일단은 좀 보존적인 치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핵심은 이관이 좀 쉽게 열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제 그 이관 주변 상태라든지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탈수가 되는 걸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라든지 귀 쪽 점막을 건조하게 만드는 약물이라든지 환경을 또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그 이관 주변에 좀 부어오르게 해가지고 이관을 닫히도록 유도하는 약물을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특정한 한 가지 방법을 치료에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런 보존적인 방법을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분 섭취와 좀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증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소금을 드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탈수가 되게 되면은 이관이 더 잘 열리기 때문에 이게 수분하고 이제 전해질을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소금만 섭취하는 건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도하게 이제 염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네.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보다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수분을 섭취하시고 네. 균형 잡힌 그 전해질을 보충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이 방법일 수도 있을까요? 수술이 결정되는 기준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수술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상이 매우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떤 불편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선택적으로 좀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이관을 조금 좁혀주거나 네. 주변 구조를 좀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이관이라는 거는 사실 매우 좀 정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도 증상이 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70대 남성이 주신 고민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이는 75세고요.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합니다. 근데 커피 먹어도 그냥 누우면 잡니다. 그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병원을 가면 커피가 좀 이뇨작용을 많이 하니까 커피를 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한 7잔 이렇게 먹다가 요즘에는 한 3잔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제일 큰 거로 레귤러가 아니라 그래서 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제가 먹는 약이 방광이 약해진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줘서 지금 먹은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조금 뭐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달을 지켜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그 이뇨작용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게 그게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소변을 예를 들면 관광버스 타고 어디를 장거리를 3시간, 4시간 가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되면 큰일 나잖아요. 밤에도 한 3번 정도 일어납니다. 딱 아주 정확합니다. 9시에 자면 11시 반, 그 다음에 또 1시 반, 3시 반, 꼭 그렇게 아주 내 몸이 시계입니다, 아주. 근데 제가 지금 당뇨약은 약하게 먹고 있고요. 당은 정상은 아니지만 한 130, 식전 110 요 정도고요. 혈압은 뭐 정상 130, 14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좀 더 제가 주의를 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뭐 처방을 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검사를 또 따로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너무 많으시죠. 네. 특히나 이제 고령에서는 매우 흔하게 좀 나타나게 되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방광 기능이라든지 요도 조절 기능이 좀 변화되기 때문에 네. 소변을 참는 능력이라든지 소변을 이제 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배뇨장애를 생각하면 요실금을 비롯해서 과민성 방광도 있고요. 양상도 다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뇨장애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의 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변을 참기 힘든 과민성 방광, 그다음에 소변이 새는 요실금, 그다음에 소변의 줄기가 약해지거나 배출이 어려운 이 배뇨장애 등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일단 배뇨장애는 소변 보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텐데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방광 기능하고 네. 배출 구조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저장 단계에서는 방광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출 단계에서는 전립선이 좀 커져 있거나 그 요도 저항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방광 기능에도 이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뭐 약물이라든지 카페인 섭취,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배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75세 어르신인데요. 배뇨 장애로 인한 수면 부족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밤 9시에 주무시고 11시 반, 새벽 1시 반, 3시 반, 2시간 간격으로 깨서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시네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야간요하고 이제 빈요가 함께 있는 상태로 이제 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 가시는 거는 2번까지는 괜찮으시고요. 그거 이상 가는 경우에는 야간요라고 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질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이제 배뇨 문제로 보기보다는 네. 이 배뇨하고 수면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카페인이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도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하루 7잔도 드셨다고 하는데 하루 석 잔으로 줄이긴 하셨다네요. 커피 영향이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커피는 이제 배뇨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변량도 증가되게 되고 방광을 자극하게 돼가지고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만들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과민성 방광이나 빈뇨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7잔에서 3잔을 줄인 거는 의미가 있는 변화지만 네. 개인에 따라서는 이 정도 섭취를 하셔도 여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을 줄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섭취 시간하고 그러니까 총 카페인 섭취량을 함께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약을 드시는 걸까요? 뭐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민성 방광 치료제라든지 전립선 관련 약물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민성 방광인 경우에는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복용한 다음에 약간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는 약물이 이제 방광 기능이라든지 배출 흐름에 영향을 좀 주기 시작한 단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말씀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이 75세이신데 특히 남성들의 배뇨장애는 전립선 비대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령 남성에서 이런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커지기 때문에 네. 이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라든지 빈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방광이 좀 과민해지면서 소변을 또 자주 보게 되는 양상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뇨라든지 빈뇨라든지 그다음에 소변을 찾기 힘든 급박뇨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전립선하고 방광 기능 이상을 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네. 또 사연 주신 분은 당뇨병 약도 복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당뇨병도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당뇨병처럼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네. 그 신경에 이제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뭐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혈당이 이제 높을 때는 그 자체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빈뇨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신경 기능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증상까지 함께 좀 고려해야 되는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네. 참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 봐 장거리 여행도 조심스럽다고 하는데 배뇨장애로 인한 일상의 불편은 크죠? 그렇죠. 이게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좀 제약을 주는 증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못 참으시는 경우에는 이동이나 외출 자체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장거리 이동이라든지 화장실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면 불안해지고 활동 범위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뇨장애라는 거는 이 생활 패턴하고 활동 범위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기능 평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당뇨라든지 콩팥 기능 상태를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광에 소변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는 잔뇨 검사, 그다음에 이제 소변의 흐름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배출 기능을 확인하게 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